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은 대통령실에 좀 더 강경한 것 같아서 제가. 제 입장에서요. 네, 보면 당 입장에서. 네, 그 예산안이 무사히 처리가 되고 네. 지금 민생 법안이 통과되면 해임 건의안을 한다고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것이 또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유족과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예산안이 중요하니 예산안 통과시키기 우선이고 해임 건의안 발의한다 하더라도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접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완전히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자, 김태현의 정치쇼 2부 인터뷰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뭐 여의도가 찬바람 쌩쌩 붑니다. 여야가 어렵게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하긴 했는데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 요거를 이제 야당에서 발의하면서 여당에서 국정조사 보이콧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의힘의 국조특위위원이신 조은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사람 조은입니다. 예, 우리 조은희 의원께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원래 행안위 하시죠? 네. 예, 서초구청장도 지내셨으니까. 네, 서초구청장을 두 번 하고 지금 행안위 운영위 여가위 상임위 3개를 하고요. 특위를 3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 이태원 참사 특위 또 이제 국정조사 특위 이렇게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행안위도 하시고 구청장도 하시고 지금 여러 특위를 하시니까 국조특위까지 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좀 많은 좀 스타디라든지 어떤 준비를 좀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건데 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가지고 국조특위에서 활동하시면 어떤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두실 계획이세요? 저는 이제 서울시 부시장도 지내고 지금 용산구청에서 일어났잖아요. 기초단체장 출신으로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떤 정비가 필요한지 그것을 꼼꼼히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예를 들면요. 제가 서울청 112 상황실을 가봤는데 40여 분이 신고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11건의 신고를 각자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통합이 안 돼요. 그러면 만약 AI 시스템이 도입돼서 뭐 똑같은 압사나 이태원 신고가 많이 들어올 경우에 즉시 보고가 되는 자동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대수도 서울에서 그게 없다는 게 전 좀 이상했습니다. 같은 저 구청장 출신이시하고 같은 당에 활동하시고 어떻게 보면 후배 구청장일 수도 있는데 이 박혜영 용산구청장의 어떤 그 책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은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볼 때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 이 3곳 중에 한 곳이라도 제대로 돌아갔으면 이런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좀 안타까운 것은 용산구청장이 취임한 지 지금 4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행정 경험이 좀 부족하죠.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부구청장이 30년 동안 용산구청에만 근무하신 베테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전에 현장 답사를 했느냐. 저희 당 특위에서 용산구청에 가서 물어봤더니 간부 중에 아무도 현장을 가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좀 많이 사전 준비가 부족했다. 근데 제가 또 용산경찰서장에게 행안위에서 질문을 했어요. 왜 이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뭐 했냐? 그리고 다들 궁금해요. 뭐 했냐? 이 녹사평형에서 뛰어가면 5분 만에 현장을 갈 수 있는데 1시간 동안 차를 이렇게 빙빙 돌면서 뭐 했냐 그랬더니 본인은 11시 넘어서 사고를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말로 지금 드러났잖아요. 위증이죠. 왜냐하면 11시 6분에 벌써 지시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분은 내려서 어슬렁어슬렁 걷고 또 용산경찰서는 사전에 정보가 좀 위험하다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보고도 나중에 사후에 지시 삭제를 하고 또 이
애도 기간에 생일 파티를 하면서 바지를 벗어라 뭐 하고 네. 기강이 좀 해해졌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용산구청장, 용산구, 그다음에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서울청 112 상황실 세 곳 중에 한 곳만 제대로 돌아갈수록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이제 조은희 의원의 말씀이셨고, 요거는 아마 국정조사 과정에서 좀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국정조사가 이게 출발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야당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야당의 이런 해임 건의안 발의,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참 뜬금없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다. 네. 근데 야당에서 이상민 장관 그만둬라, 경질해라 이 얘기는 계속 했었잖아요. 그럼 그때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했어야죠. 그때. 지금 여야가 국회의장의 중재로 모처럼 만에 정치를 복원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정조사 원인 규명, 네. 책임 규명, 그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러면 이상민 장관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어요. 네, 그러면 법률적 책임이 뭔지, 네. 그러면 도의적 정치 책임이 뭔지 네.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잖아요. 네. 그런데 드러나는 합의를 하고선 국정조사 시작하기도 전에 파면해야 된다.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고 안 하면 탄핵소추까지 하겠다. 이런 것은 국정조사의 진정성을 좀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려면은 국정조사 합의하기 진작에 했어야 된다. 그죠? 사실은 야당의 중진이신 최재성 전 정무수석도 저희 방송 나와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려면은 진작 좀 했어야 된다는 거, 타이밍의 문제를. 네. 그리고 그러면 조은희 의원 보시기에는 네. 야당이 이상민 장관 경질해달라는 계속했었는데 왜 해임 건의안을 그때 발의 안 하고 지금 국정조사 합의하고 발의했다고 보십니까? 야당 속사정을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추측하신다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길이 지금 가시밭길입니다. 네. 왜냐하면 각종 지금 11건이나 피의자가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측근들이 구속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제 검찰 소환이 있을 거고 네. 그러면 혹시 체포 동의안이 또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잖아요. 청구할 수는 있겠죠. 검찰에서. 있겠죠. 입장에서. 검찰에서. 네. 그러면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돼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불체포 특권이 있으려면 회기 기간 중이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짐작컨대 네. 임시국회를 또 소집할 거다. 정기국회 끝나면 12월 임시국회, 1월 임시국회. 그렇게 모든 스케줄이 이재명 피의자 구하기 스케줄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국회를 계속 열기 위해서 타이밍을 봐서 카드를 하나씩 던지는 거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그럴 수도 있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 대통령실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거부할 게 이제 명확한데, 그러면은 야당은 거부하면 바로 탄핵소추로 넘어간다는 거잖아요. 10월 9일 한다는 건데 네. 탄핵소추가요. 네. 법률적 책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런데 책임이 지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안 한다는 게 저는 뻥카가 될 소지가 있다. 그런데도 강행한다면 지금 민주주의 4.0이라고 전해철 장관이 70명의 의원들이 소속된 모임이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자제를 요구를 하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내분에 휩싸일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법률적 책임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탄핵소추를 발의하면? 네. 그게 방탄소추, 탄핵소추가. 탄핵소추? 네. 알겠습니다. 여당에서 야당에서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면 일단 네. 수적으로는 미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없죠. 지난번에 여당에서는. 박진 외교부 장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주영 원내대표가 의원 전원에게 비상대기를 요청했다던데. 저도 지금 비상 대기 중이고 그러면 내일도 그러고요. 물리적으로 지금 상정하는 맞겠다 이런 취지신 건가요? 비상대기는? 물리적으로 그거는 요즘에 그게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비상대기가 의미가 있을까요? 비상대기 그래도 당에 이런 국회의 위기 상황이 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도 의사 표시를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네. 해임 건의안은 이제 발의를 하고 그러면 통과될 거는 명확한 사실인 거고. 그죠.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네.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 전면적 보이콧 하는 건가요? 지금 오늘 11시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가 다시 만난다고 하는데요.
해임 건의안을 정말 발의하고 싶으면 네. 예산안을 통과하고 나서 하라. 그게 우리 입장입니다. 예산안을 통과하고 나서 발의하라. 네, 지금 예산안이 네.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 지금 주택을 가지신 네. 우리 서울로 치면 5분 중에 1분이 주택을 갖고 계세요. 네. 그리고 그 주택 가진 자 중에 절반이 연소득이 5천만 원 미만이에요. 네. 근데 재산세 문재인 정부 출범 때 하고 비교해 보면 16배 늘었거든요. 네. 종부세. 네. 종부세가 이게 종합부동산세가 지금 10배나 늘었거든요. 근데 이런 세제 문제, 네.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개미 투자자들이 우리 국민의 1,400명 400만이 넘습니다. 근데 지금 금융투자세를 유예하는 법안, 이제 이런 법안도 있고 또 청년의 내 집 갖기 위한 예산, 네. 이런 또 디지털 플랫폼 예산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예산안은. 네, 법안과 예산안이 네.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모두 묶어 놓으면 네. 정치에 또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묶어 놓으면 네. 국민들이 볼모로 잡힌다. 네. 볼모 예산. 볼모 정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에 국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든지 말든지 하라 이거 하는 겁니까? 네, 그거는 예산안 처리가 중요하니까 네, 여당 네, 입장에서. 네, 네. 자, 그러면은 저 예산안 처리가 만약에 됐어요. 저 오늘 협의가 잘 돼서 그럼 그 다음에 예산안 처리하고 민주당에서 저 해임 건의안 발의하면 그러면 국정조사는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초 합의가 네. 예산안 처리 후에 국조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저희는 지금 국조를 그렇게 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 정해져 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오. 좀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지금 보니까 글쎄 의원마다 조금 개개인의 의견 차이 있는 실수도 있는데 같은 국조위원이신 전주혜 의원은 저희 인터뷰에서 보이콧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 언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보이콧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죠. 가능성은 카드로 살아 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해임 건의안 진행 과정을 보면서 국정조사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좀 여지를 열어둔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런 입장이라고. 대통령실은 좀 더 강경한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 쪽에서 나오는 발언을 보면 오늘 저 동아일보 기사를 보면 뭐 이 장관이 여기서 해임 건의안 통과되면 뭐 뚝이 무너지는 거다. 뭐 이런 표현도 했다라고 하고. 예. 네. 그래서 대통령실은 해임 더 건의안은 강경한 발의가 것 같은데.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실 겁니다. 네. 예. 그러면 거부권 행사하면 그거 안 국정조사- 하시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국정조사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국정조사 보이콧 가능성은 대통령실이 좀 더 강경한 것 같아서 제가. 제 입장에서요. 네, 보면 당 입장에서. 네, 그 예산안이 무사히 처리가 되고 네. 지금 민생 법안이 통과되면 해임 건의안을 한다고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모든 것이 또 피해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유족과 피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판단을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말씀은 예산안이 중요하니 예산안 통과시키기가 우선이고 해임 건의안 발의한다 하더라도 통과된다 하더라도 국정조사는 접을 수는 없을 것 같다. 완전히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만약에 국정조사를 완전히 보이콧했을 때 불어올 수 있는 역풍 이런 것도 감안하시는 건가요? 역풍이라기보다 국민의 민심이 어떤지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거죠. 모든 것은 유가족 중심이고 피해자 중심이 돼야 되니까 지금 우리 당의 이태원 참사 특위에서 추모 공간 또 유가족들이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를 해서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가족과 국민들의 입장이 어떤지 민심이 어떤지를 잘 새겨보고 한 발 한 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국민의힘의 조은희 의원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죠. 네. 대통령실 지난주에 만찬이 있었잖아요. 네. 비대위원들 지도부하고 대통령실에서 저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하고 만찬했었고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핵심 의원들하고 또 부부동거 만찬했다는 보도도 있고. 근데 그 두 번의 만찬 이후로 지금 여권 쪽에서 전당대회를 빨리 할 수 있다, 2말 3초에 한다, 이런 얘기가 막 흘러나오거든요. 의원님 파악하고 계시는 상황에서는 지금 전당대회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 겁니까? 저는 그 만찬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비대위의 임기가 3월 13일입니다. 3월 13일. 3월 중순이죠? 현재 3월 13일 임기를 연장해야 될 특별한 이유.
또 앞당겨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임기대로 하려면 2월 말 정도에 또 3월 초에 새 대표를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얘기인데 네. 그게 설왕설래 되는 거 보고 제가 네. 이렇게 당연한 얘기 가지고 이렇게 얘기들이 되는 거지 하고 오히려 의아했습니다. 아니 시기가 참 대통령 만찬 2번 이후에 그런 얘기가 흘러나와서 이제 호사가들은 네. 혹시 대통령이 윤핵관 만찬, 지도부 만찬에서 전당대회에 대해서 언급한 거 아니야?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전 제가 그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네. 정치인들이 당 지도부가 모이면 전당대회 대표를 뽑는 얘기를 안 할 수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순리대로 가는 거죠. 최근에 얼마 전부터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가 쑥 들어갔다가 다시 한번 나온 얘기인데 네. 오늘 아침 저 신문에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한동훈 장관 전당대회에 차출할 수 있다. 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저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전당대회 차출. 네, 그건 이제 왜죠? 한동훈 장관이 지금 셀럽이 되긴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답변하는 거 보면 네. 박수치고 속이 시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당대회에 출마해서 당대표 자리를 노린다. 이것은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네. 호사가들의 얘기가 아닐까. 네. 지금 엄청 컸지 않습니까? 네, 대선 주자로 당대표감으로. 전당대회 출마는 안 하는 게 맞겠다고 보시는 이유는 뭐죠? 저는 국회의원 출마는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총선 내년 총선은 네. 내후년이군요. 네. 네,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건 당 지도부가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에는 정치 경험이 좀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선 차출로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왜죠? 수도권을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의 승리를. 네. 제가 서초 출신 네. 의원인데요. 서초 갑이시죠, 지금. 네. 지금 전체 보면은 한동훈 장관처럼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주부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가요? 똑똑하게. 네. 네. 알겠습니다. 화물연대 파업 얘기 좀 해볼게요. 대통령이 이 파업에 대해서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더 많은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 다양한 옵션들을 그 다양한 옵션으로 나오는 게 이제 업무 개시 명령의 확대, 그다음에 안전의무제 완전 폐지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정부가 조금 굉장히 강경하게 간다라는 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 대통령실은 왜 이렇게 이 파업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아가는 거라고 보십니까? 굉장히 걱정하고 계십니다. 전체 노동자 중에 네. 한 15%가 노조에 가입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화물연대는 또 노동자도 아닙니다. 자영업자를 지원할 비행업자죠. 때는 자영업자로 지원을 네. 받고 지금은 이제 노동운동을 민노총하고 같이 하는 셈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지금 전국에 주유소가 21개가 지금 휘발유가 동이 났고 네. 또 전국에 500여 개 건설업체가 셧다운 됐습니다. 또 시멘트가 90% 이상 지금 생산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게 너무나 심각한데 지금 평범한 일상적인 주민의 삶을 국민의 삶을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소수 그 15% 중에 민노총은 또 아주 극소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쓴잔이지만 네.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연이어서 민노총에 뭐 이제는 그 철도 노조도 파업을 네. 한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동절기 투쟁을 한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국민들을 굉장히 볼모로 해서 아주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길 거다.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결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이 정권 초잖아요. 정권 초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 노조에 밀리면 4년 내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꺾어야 된다. 뭐 이런 정치적인 이유는 전혀 작용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 이제 국민을 생각하는 네. 그런 경제적인 이유와 정치적 이유는 지금 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과 연결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보도들 보면 물밑 대화도 끊어진 상태고 정부도 노조도 다 강대강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은 정부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계속 이제 강대강으로 가면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강대강으로 가는 게 오히려 해결책일 수 있습니다. 아, 강대강으로 가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때 2020년이라 기억하는데요. 의사들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때도 코로나 때. 업무 개시 명령을 했죠.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강수가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예. 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관련된 거 좀 짚어볼 건데 어제 이제 그 김남준 정무 부실장 네. 예. 예, 당 대표실 정무 부실장이죠. 예. 기소가 됐어요. 허위 선거법 문제로. 그럼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 중에서 뭐 두 사람 구속되고 한 사람은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황인데 그 구속된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은 또 이미 기소가 됐고요. 사법 리스크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야 이거 검찰이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막 불만을 표출하고 있던데. 예를 들면 노웅래 의원을 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이분은 민주당 사무부총장 우리 서초갑의 민주당 위원장인데 그 이정근 데스노트에 나왔거든요. 아니 자택에서 현금 3억 다발이 나오는데 수사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다 위법적인 사안이 있는데 위법이 있는 곳에 수사가 있는 거죠. 야당이라고 봐주고 야당은 덮어주고 이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금 다발이 나오는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증언이 남욱 데스노트도 있잖아요. 변호사님, 남욱 변호사님. 그래서 증언이 나오고 혐의가 있는데 수사를 안 할 수가 없죠. 야당 대표 측근이라고 봐주면 그거야말로 평범한 국민들이 보기에 좀 이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앞서 민주주의 4.0? 네. 예, 요거 말씀하셨잖아요. 전해철 의원이 이끌고 있다는. 네. 그 비명,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된 모임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좀 커지고 네. 그리고 그 민주주의 4.0 중심으로 민주당의 친문 의원들이 모이면 민주당이 불연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래서 아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앞날은 가시밭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재명 피해자 구하기에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나서면 민주당은 갈라설 수밖에 없을 거다.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은 의원 모시고 이태원 국정조사 문제부터 이상민 장관의 해임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 민주당의 문제까지 다양하게 짚어봤습니다. 오늘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